안녕하세요. 한국현대문학자대회 라운드테이블 현대문학자의 초상 사회를 맡은 어문연구학회 소속 김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준비하게 된 배경만 설명드리고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술 문화팀에서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연구하는 문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학회라든지 다른 어떤 공적 공간에서는 자신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공부하는 나에 대한 어떤 공유라든지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그래서 학술문화팀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나아가 현대문학자로 어떻게 살아가고 그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지, 나에게 현대문학이라는 그 어떤 전공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지, 그리고 이것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여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 문학자의 초상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5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만영이라고 합니다. 속죄의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산대에 계신 그 이용범 선생님께서 종종 이 문화팀 회의에 좀 참석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차례 너무 일이 겹쳐 있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좌담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요청이 왔을 때는 더 거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잘 준비해서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고요. 여기 부족한 부분들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 채워주시리라 믿고 재밌게 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 이 중에 생애 주기가 가장 오래된 연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이렇게 좀 초대를 하신 것 같아서 제 생애 주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렇게 공부가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저는 대구대학교에서 한 20년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구 원도심 북송로에서 스토리텔링 공방 북송로 대학을 만들어서 이러저러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 현대문학 내지는 인문학 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회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이렇게 애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분들께 무척 감사드리고 그리고 대면 비대면으로 같이 만나고 있는 우리 연구자 동지들에게 큰 반가움을 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에서 공부하고 이제 강의를 막 시작한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양진우 교수님께서 생애주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서 대학원 생활이라든지 그걸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역할로 여기 섭외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대학원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와는 다른 처지가 있는 선생님들이 많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대학원생부터 끝까지 모든 연구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깊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동국대학교에서 온 정창훈이라고 합니다. 네, 나이로는 제가 끼어 있는 세대인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현대문학자의 초상에 대해서 맡게 되면서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대단히 여기 지금 긴장이 되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긴장을 이겨내고 한번 재밌게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교대와 그 외 등등등의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고영진입니다. 사실 시간 강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학교에서 발표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 주제를 가지고 소통은 한 적은 있지만 연구자가 연구 주제처럼 되는 일체화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한번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내서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영역과 그리고 공적인 영역이 함께 만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로 살아가지만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연구자들도 있는데 그동안 연구자로서의 나와 그다음 내가 하는 연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공유하는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사적인 얘기를 서로 좀 자유롭게 그리고 솔직하게 나눠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아마 여기 계신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수준까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라고 이렇게 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실명을 말하지 않는 선에서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위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풀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현대문학이라는 공부의 분야와 그다음에 현대문학자로 살아가는 다양한 생애 주기에 속해 있는 현대문학자들이 어쩌면 좀 힘든 사람이 나만은 아니구나. 너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공부를 해나갈 그런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바람인데요. 먼저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현대문학자로서 나의 출발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사건 혹은 내가 현대문학 연구자로 출발할 때 나에게 의미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자로서 나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먼저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가 국어국문학과가 아닙니다. 저는 사범대에서 일반 대학원을 진학한 만큼 조금 저희 학과에서도 매우 좀 독특한 학생이고 아직까지도 제가 다니고 있는 사범대에서는 일반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을 만큼 여전히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주는 학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만약에 국어국문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서 대학원을 진학할 때도 비슷한 그런 입장들을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가 사범대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은 수업의 많은 내용이 임용고시라는 목표를 위해서 준비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3기이기 때문에 수업이 많이 개설이 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문대에 가서 전공 수업을 많이 듣게 됐었는데요. 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문학이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밑줄 찍고 이거 외워라는 식의 문학을 거의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인문대에 가서 들었던 전공 수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던 문학이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정말 깊이 있게 그 안에 담긴 것들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암기형으로 배웠다라는 걸 좀 많이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러고 그때 저희에게 1시간씩 각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각자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논문들을 가지고 발표하고 페이퍼를 쓰면서 이러한 식으로 문학을 감상한다면 정말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에서 교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기라고 한다면 실제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에 왔으니까 연구자가
로서의 정체성이 섰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실제 많은 순간들 다들 위기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한테 좀 현대문학자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는 제가 학술지 논문을 게재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학위 논문이라는 건 저희가 뭔가 그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그 경험이 나의 연구자로서의 뭔가 첫 발을 내딛었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좀 많이 각인시켜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제 각각의 좀 세대들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저는 98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번 얘기해도 되는 거죠? 97년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97년도에 아마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습지 브랜드 중에 하나가 노스트라다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종말, 종언, 뭐 죽음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하나의 풍문처럼 이렇게 유통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97년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한창 인기를 끌고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도 그러한 어떤 용어들이 계속 유통되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제가 대학 들어가서 제 돈을 내고 처음 샀던 책이 후쿠야마가 썼던 역사의 종언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종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9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1년 전에 나왔고 99년도에 옐빈 커넌이 썼던 문학의 죽음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학의 종언 그리고 문학의 죽음 이런 감각은 99년 이후 2006년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라타니 고진이 문학은 다 죽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문학의 위상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들이 유통되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어떤 종말의 감수성, 죽음의 감수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90년대 말에 가졌던 감성은 문학이 진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학을 전공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학이 좋아서 왔는데 문학이 끝났다고 선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위기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또 어떤 식의 문학이 진짜 나아가야 될 문학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덜어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좀 나긴 합니다. 제가 98년도에 모든 사람의 경험이 다 동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때 제 친구들이랑 같이 소통을 했을 때에 느꼈던 감수성은 대체로 좀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전 맨 마지막에 말을 좀 보탤까 했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공간에 저도 포함이 되거든요. 제가 97년도 입학자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다른 이야기인데 97년도에 입학을 해서 99년도에 학부제가 실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어국문학과라는 정체성을 시험당하던 때였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언제 내가 현대문학자라고 느끼는가라는 건 저는 비슷한 경험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을 때 내가 앞으로 할 공부들의 정체성을 확인했을 때이고 근데 그건 장면이거든요. 컷이에요. 그 순간이고 계속 느끼는 건 역시 강의실에서 전공자들이나 교양 수업으로 문학 교육을 할 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전공자가 아닌 사람에게 문학 교육을 할 때와 전공자인 사람에게 문학 교육을 할 때의 균형 감각 유지하는 것에서 끊임없이 시험 받는다고 생각해요. 네가 현대문학자라면 어느 정도 균형 감각으로 학습자들을 만날 수 있는가를 통해 매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공간이라서 요거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저도 세대 차이가 약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국문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은 그냥 뭐 문학과 관련된 글쓰기를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고 사실 과 생활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에 빠져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힙합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굉장히 흔한 얘기지만 군대를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뭔가 그 전공과 관련된 책을 이제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읽은 책이 근대문학의 종언이라는 책이 막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걸 읽으면서 오히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았었는데 이게 뭘까라는 느낌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문학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조금 계속 거기 그 책에 관련된 내용들의 어떤 일종의 주박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계속 생각을 하는 어떤 연구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까 전에 조금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저 공학번이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이제 시작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태보았습니다. 제가 무척 불리한 지금 배치인 것 같고요. 이렇게 사회 보시는 김화선 교수님과 저만 수첩이 있고 이 다른 연구자들은 다 지금 디바이스가 있어서 이게 말을 어찌 지금 해야 되나 좀 걱정입니다만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현대문학자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국문학과를 입학을 하고 싶어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호학번입니다. 재수해서. 당시에는 서울의 봄을 이제 부정한 전두광이 통치했던 때라서 저는 전두광 대통령 밑에서 대학생이었죠. 그래도 생각해 보니 가장 문학이 사랑받았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고난의 시기였으나 그때처럼 한국 현대문학이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사랑을 과연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나름으로 국문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게 좀 지나치다 보니까 경영학과가 과연 저게 학생인가 하는 그런 좀 이상한 오만도 좀 있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과의 교수님으로부터 현대문학을 배운 게 아니라 누구나 대학생이면 난소공을 읽어야 되고 신경님의 농무를 읽어야 되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았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제 전두광이 볼 때는 의식화이고 저희들의 용어로 하자면 뭐 교양이겠지만 그러한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제도로서 현대문학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학습받은 게 아니라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연구재단도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불멸의 업적들은 각 대학의 스승들께서 그들의 업적이 연구재단의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소명의식하에서 이렇게 만들어냈던 업적들은 여러분들 다 이제 다 대학마다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아직도 환각 같거든요. 그게 지금의 생애직으로 비춰보자면 대단히 그때는 돌아갈 수 없는 환각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그 환각을 붙잡고서 어떻든 현실적으로 특히 지역 사립대학에서의 국문학과의 모습이라는 건 상당히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대문학이라는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저도 대학원에 들어가서 연구자의 길을 걸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은 교수님이 아니라 뭐 함석헌 선생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장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듣는다거나 너무나 소박한 토론이었지만 우리끼리 학회라는 이름 하에서 신경님을 얘기하고 황석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세희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문학이
너무 아름답다. 참 이렇게 감동적인 게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였으니 아마 저의 정체성은 대학원 입학 이미 이전에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 사건들, 그리고 만남들, 강연들 속에서 그런 어떤 정체성이 이렇게 좀 잡혀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원래 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말씀 보태자면 생각해보면 제가 문학을 공부할 때 현대문학이 갖는 의미는 저에게는 사람과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교수님들께 뭘 기대하지 않았어요. 교수님들이 나를 위해 뭘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한 알고 있었고 큰 기대,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수님들은 교수님으로 존재하는 거가 뭐 의미가 있었고 현대문학을 연구하는 갓 출발한 저에게 되게 의미 있는 존재는 지도 교수님이나 교수님이 아니라 선배였거든요. 그리고 같이 옆에 있던 동학이라고 하는 그냥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수님이 무슨 책을 읽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고 저 선배, 내가 좋아하는 저 선배가 어떤 책을 보지? 그리고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책을 보지?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저는 그럴 때 내가 현대문학을 연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치 예술가가 골방에서 어제도 잠깐 그 얘기 나왔는데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문학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탐구하고 인생을 탐구하는 건데 책상 앞에서 나만 탐구하면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내가 꼭 붙들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석사 때부터 계속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나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가오면서 현대문학이라는 학문이 나에게 정말 내가 인생을 이렇게 걸고 같이 공부해도 좋겠구나,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마다 시대별로 이렇게 좀 인상적인 풍경의 장면들, 사건들은 다르지만 어쩌면 저희들 얘기를 듣는 여기 참석해 주시고 줌으로 접속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첫 출발의 어떤 풍경이나 사건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시대가 흘러도 공감되는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출발한 저희들은 각자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현실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문학자로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현대문학자로 출발해서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있는 곳, 그래서 다음에 같이 고민해 볼 주제는 현대문학자와 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범위는 지역이지만 자유롭게 현대문학자와 지역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 임용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고대에서 박사를 받고 임용이 돼서 사실 전북 지역의 어떤 연구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느꼈던 특징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 연구자가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지방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과에 좀 문의를 해보니까 과정생을 중심으로 해서 내국인 연구자가 한 17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학과 문학 다 통틀어서요. 근데 외국인 연구자가 거의 60-70명 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연구자의 연령대가 서울 지역의 어떤 대학보다 상당히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7명 정도의 내국인 대학원생 중에서 20대, 30대 초반 정도의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60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 내국인 연구자 첫 제자가 60대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게 하나, 연구자의 연령대가 높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내국인 연구자가 적다 보니까 세미나 스터디 이런 어떤 연구 풍토가 좀 조성되긴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학교가 좀 유독
그 독특한 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현대문학 전공 교수님이 저까지 포함해 4명인데 그중에 3분이 최근 5년 이내에 다 임용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도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당 저는 이제 1명 내국인 학생 1명 부여하고 있고 다른 선생님들은 2-3명 정도밖에 없는 상태라서 사실 이 자율적으로 세미나를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이제 좀 확장해서 세미나 어떤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보자라고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게 아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3가지 특징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 길죠.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한참 이슈가 됐던 글로컬 대학 30 선정 작업이 얼마 전에 마무리가 돼서 전북대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국문과가 단일 학과로서의 어떤 존재론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당장 2025년부터는 국어국문학과가 아니라 국어국문 전공으로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학생들이 1학년에 들어와서 학과를 지정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이제 학과를 지정해서 이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어떤 모드로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어쨌든 국문학 전반에 지방에서는 그런 어떤 위기감, 국문학 전반에 대한 어떤 위기감, 연구자가 더 이상 이제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위기감, 뭐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도 많은데. 뒤이어서 좀 말씀을 보태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구는 현대문학 연구 내지는 한국문학 연구가 되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근래 이르기까지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견고했습니다. 자체적 구조가. 대규모 국립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사립대학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 대학원 체제에서 배출된 그 지역의 연구자들이 이렇게 순환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한 구조가 이제 오랜 시기 동안 있었고 작동되었고 그다음에 국어국문학회에 못지않은 한국어문학회라는 학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1세대들 뭐 조동일 선생이나 서강대 이재선 선생님이나 최원식 교수나 다 대구에서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임시 가르치다가 다 서울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자체적 시스템이 대단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견고해진 토대가 사실은 있죠. 그런데 그 토대가 지금은 상당하게 이렇게 좀 이제 해체되었다고 이야기할까? 그런 단계에 진입한 게 아닌가.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 그렇게 연구자들의 그 탄생과 수렴의 구조가 작동이 되어야지만 그 기타 지역에서의 학자, 연구자들도 그쪽으로 이제 공채의 방식으로 수렴이 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보장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게 근래 이제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 그게 물론 지역마다 다르지 않겠고 이거는 제 주관적 그 비평일 수 있겠는데 현 정부가 지금 의욕적으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전공 입학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전 정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예산으로 글로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대다수 글로컬 사업의 조건은 인문대학 계열의 폐지 내지는 축소입니다. 사실은 그냥 주는 국고가 없거든요. 근데 이 시작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어느 역대 정부 가리지 않고 이런 식의 등록금 동결,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정부 재정 지원, 그러면서 사업보고서 제출, 이 방식이 지금 10년 이상 작동되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입는 게 제도적으로는 국문학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좀 저희 우리들 내에서 문제 제기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안해야 될 모색이 필요하다 싶고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 지역에서 외치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고 사랑이 필요하다.
이게 사업이 지금 학교와 원도심을 망치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와는 별개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거는 이제 정부와 관련된 예산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 스스로 과연 대학이라는 고등교육 체제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아시겠지만 대구가 그 사건에 지나고 나니 그게 그런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마치 그 사건이 대구에만 한정되어서 벌어질 재해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세상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에 안 나와도 괜찮았던 겁니다. 붕괴된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들은 굳이 우리가 어느 경계 내에서 이것을 캠퍼스라고 불러준 공간으로 오지 않아도 오지 않는 게 더 기쁜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19세기 방식을 계속 지금 대학이라고 불러주면서 그들이 오도록 지금 기다려왔던 건데 이 사업과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근본적 우리 성찰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 시대에 대학이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학령 인구 문제와는 무관하게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고 그랬을 때 국어 국문학이라고 불려지는 이 전공 분야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이중의 위기를 넘어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비관하고 뭐 관두자가 아니고 이거는 뭐 긍정과 부정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 그렇단 말이고 이 사실 속에서 그래도 뭔가 길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아까 어떤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국문학과가 있는 세상과 국문학과가 없는 세상으로 나뉜다. 국문학과가 있는 세상은 서울에는 국문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많죠. 서울 이외의 지역은 국문학과가 사라졌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충남대학교만 국문학과가 있고 다른 대학들은 국문학과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는 현실. 그래서 서울과 서울 이외의 지역의 차이가 너무 커지는 건 결국 서울에서 공부하는 현대문학자를 위한 길은 아닌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네요. 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지방대학과 코로나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학번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학부는 1, 2학번이고 대학원은 16년도부터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을 조금 늦게 한 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빠르다면 빠르고요. 저는 대학원 생활을 하는 중간에 코로나를 겪었고요. 제가 작년 8월까지는 학과 조교를 하면서 대학에 급변하는 거를 저는 몸소 매우 많이 느꼈던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대학원생이 매우 적다라는 거는 누구나 조금 지방에 계신 연구자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실제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는 유학생 연구자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국에 오는 것을 기피하면서 급격하게 유학생 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도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을 대학원에서 다루는 곳을 가려고 하지 일반 대학원을 진학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그냥 걸치고 다른데 합격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걸치는 학교로 선택이 되는 것도 목격을 했었거든요. 다음에 또 만학도가 증가하는 거 역시 저희가 되게 큰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뭔가 연구를 지속해야 하는데 연구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제 교수님들보다 나이가 많은 대학원생이 들어오며 교수님들이 지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들도 저희는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대학원생끼리 조금 교류를 하면서 각자 보완할 수 있는 스터디들을 조직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모든 대학원생이 정말 단자화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래도 대학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기존에 커넥션이 있으니까 뭘
얻을 수 있는 정보라도 있는데 코로나 때 입학했었던 대학원생들은 정말 대학원이 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도에 실은 많이들 그만두고 떠난 학생들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제 글로컬 30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충남대는 추진을 했다가 탈락을 했고 얼마 전에 총장님의 메일을 봤는데 올해도 다시 추진을 한다라는 메일을 받았었습니다. 실제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도 접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학과 대학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글로컬 30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안에서 인문대에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인문대가 사라지고 이제 교양학부, 교양대학으로 우리도 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위기의식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연구만 할 때에는 이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었는데요. 학과 조교를 하면서 그 상황들이 돌아가는 걸 볼 때 실제 예전에 제가 학부를 다닐 때만 해도 국문과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자퇴를 한다라는 얘기를 못 들었었는데요. 제가 조교를 하는 그 1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자퇴서를 내려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많다는 걸 보면서 진짜 학과의 존속 자체가 위기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국어, 국문학, 현대문학자, 그 대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조교를 하면서 그 급변하는 걸 보는데 내가 과연 연구자로서 설 자리가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과정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런 걸 기사로 접하면서 저보다 더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서 저는 같은 반복되는 얘기는 좀 빼고 다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여기 플로어에 학부 연구자님 계십니까? 학부 연구자님. 네, 사실은 저희가 국어문학과 논의를 하면서 학부 연구자들에 대한 건 철저히 논외로 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제나. 사실 이 이야기에 같이 공감하고 그다음에 같이 대책을 세워야 할 사람들은 학부 연구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국어문학을 전공한다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학원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는 거죠.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님들보다 같이 공부하는 선배님들 저 운이 좋아서 대학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세미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 지방에서 학회를 하고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논의는 학부 연구자들을 논외로 하고 진행을 해왔던 것이 또 지금의 상황을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외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학부제가 실시되고 졸업학점이 줄고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막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 각 대학의 국어문학과들이 선택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생교양이거든요. 국어문학과가 설강할 수 있는 교양 그 과목들이 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선생님 대학을 다니실 때 되게 다양한 국어문학과 파생 교양들이 있었어요. 인문 교양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인문 교양들을 다 포기를 하고 이제 의사소통 기본, 그러니까 글쓰기, 기초 작문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선택은 과연 옳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의 우리의 경쟁력은 수많은 문화 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인문과학으로서의 국문학인데 이미 우리가 다 그 부분을 그 과목을 설강하는 걸 포기를 하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시켜주고 그다음에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런 교양들을 설강을 하고 거기다 집중을 하고 의사소통센터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는 다시 한번 또 운이 좋아서 문학 교양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 교양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교수님들은 전공 수업을 하시지만 시간 강사 입장에서 제가 전공이 현대문학인데 현대문학 그리고 고전문학인데 고전문학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할 때만 자기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환기시키는 건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 논의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연구자와 교육자의 그 어떤 분리, 정체성의 분리가 사실 우리가 많이 처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근데 서울을 떠난 적이 없는 연구자로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게 되는데요. 예, 출신은 서울이 아닌데, 예,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되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했다라는 걸 느끼게 된 게 뭐 여러 선배분들께서 이제 이끌어 주셔서 여기 계시는 성균관대학교 선생님들, 고려대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세미나도 진행한 적도 있고 함께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것이 지방에 계신 분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되게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라는 걸 저는 사실 나중에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면 많이 내가 이게 우물 안에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방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문제와 좀 연결 지어서 이야기하자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 전공 수업인데 전공 수업에 현대문화인문이라는 외국인 전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이 이제 갈수록 그 강의를 듣는 학생 수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뭐 다음 학기에도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들을 이제 받아서 저희 학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조금 이게 옳은 방식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꼈던 것은 수업을 나누는 거죠. 이제 외국인 전형과 같은 수업인데 내국인 전형을 나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분류의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현실적으로 그 수업을 저도 한번 학부 때 들었을 때는 교수님들께서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놓고 이 강의를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서 좀 비슷한 거를 좀 느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대학이라는 기관이 사람을 받아놓고 거기에 잘 대체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고 저도 나름 책임감을 갖고 이 수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가 올바른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이라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오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대처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게 조금 의문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정체성이라는 게 단순하지도 않고 단일하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가 처해 있는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사회 국가적 차원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의 범위를 지역과 연구 주제나 연구 분야로 조금 한정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문학자와 지역 그리고 연구 분야. 네. 여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히 연구 분야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역문학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선배가 지역문학을 연구하자고 했을 때 내가 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사람들도 모를 것 같은데 왜 지역문학을 재미있고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는 핫한 주제들도 많은데 자료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시작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함께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발딛고 있는 현실은 로컬인데 우리 모두는 문학을 서울의 문학, 경성의 문학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서울에서 연구하고 있는 현대문학 연구자와 다른 주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거기서 찾은 질문이 내가 지금 이렇게 머물면서 살고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이곳에 대해서 이곳의 문학은 어떤지를 이제 좀 찾아보자 하면서 마음을 바꾸고 보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거 몰랐던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지역문학 연구를 하면서 애정이 가는 작가도 발견하게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역문학을 아마추어리즘이나 약간 수준 미달로 많이들 보거든요. 근데 모든 문학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등단 제도나 제도 안에 들어온 작품들도 훌륭하고 좋은 작품도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스스로도 거부한 작가도 있었고, 뭐 기회를 놓쳤지만 뭐 선외 작품으로 등단하면서 훌륭한 작품을 쓴 작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탈락하고 떨어진다는 게 실력이나 수준 차이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스스로 굉장히 좀 겸손하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리즘을 수준 차이라고 보는 건 우리가 너무 비평 이론도 뭐 미국이나 그 힘 있는 유럽 중심의 이론으로만 계속 보고, 작품들도 유명하고 텍스트에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그런 작품들에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닐까?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문법에 익숙해지면 유럽 영화나 뭐 이런 동아시아 영화는 재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흥미를 갖게 돼서 지역문학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제가 이제 저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또 감사한 어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나만의 연구 주제가 또 하나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지역문학 말씀해 주셔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요. 우선 충남대는 아까 대전에서 국어국문학과가 있는 거의 유일한 대학인데요. 그 안에서도 제가 학부를 입학하고 한 3년 안에 희곡 분야의 교수님께서 임용이 되시면서 소설시 희곡이라는 거를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는 점에서 매우 또 독특한 학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대학원에서는 되게 문학을 바라보는 이론이라든지 재현, 모방론, 서사학,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장르 혹은 형식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배우는데, 최근에 이제 제도의 영역이긴 하지만요,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라는 것이 추진이 되면서 이때 무조건 대학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지역과 연관된 거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선정이 되지 않고 이제 모든 학과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실은 지역 문학을 접하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으로 저는 대전의 출신이 아닌데 대전에서 공부를 하면서 대전에 있는 작가들을 다뤄야 되니까 제가 이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지역 문학을 먼저 접하게 됐었어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부를 하면서 또 되게 흥미로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건 제가 아직 연구를 하는데 미흡한 면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것을 심사를 보냈을 때 왜 이러한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는 더 이름이 알려진 시인이나 소설가가 존재하는데 왜 굳이 지역 사람을 해야 되느냐라는 평가를 받을 때 좀 많이 좌절감이 들었어요. 실은 지역 문학도 지역의 색채를 가지고 있고 문학이라는 건 부편의 감성이 갖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이러한 작가의 작품도 있구나라는 균형 잡힌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도로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는데, 대학 내에서 어떤 세미나나 보고서 수준에서 되고 그것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적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육성 사업을 할 때에도 실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모든 대학원생이 지역 문학을 접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학
국립대학으로서는 전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학도 해야 되지만 지역에서 요구되는 문학들을 다뤄야 되는 것 또한 하나의 이 지역 연구자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실은 후속 세대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매우 많이 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어떤 제도로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이례적인 것에 한해서 그걸 연구하고 어차피 해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원래 하던 거 해야지라고 되다 보니 우리 한국 문학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문학들이 있는데 계속 논의가 되는 문학들만 논의가 되는 거 역시 저희가 연구자로서 한 번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